네, 어, 제 4주차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시행규칙 제 38조 의료인 등의 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서 의료인 정원 기준이 각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126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의료기관은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의료인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한약사라든지 약사를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입원 시설을 갖춘 어떤 병원들이 있죠. 병원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진료 과목별로 필요로 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의료기사를 둔다라든지, 그죠? 진료 과목별로 이렇게 의료기사를 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는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여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한 명 이상 둬야 된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보면 그 이러한 상담이라든지 지도하는, 그러니까 재활을 앞두고 있는 또는 사회복귀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상담하거나 하는 그러한 요원들이 한 명 이상은 꼭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일단 보느냐면 1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를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한 번씩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나오죠.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의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치과 의사가 거의 같거든요. 여기 보면 치과 의사와 같아, 이렇게 치과 의사들도 의사의 경우와 같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병원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몇 명의 의사를 최소한 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정원이 나와 있죠.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연평균 1일 입원자를 20명으로 나눈다. 즉, 어, 예를 들어서 1년에 평균 200명의 입원 환자를 두는 그런 병원이라 그러면 최소 10명 이상의 의사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소수점은 올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을 때 10.2가 나왔다. 그러면 즉 10.2명이 나왔다. 그러면 11명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입원 환자가 있으면 또 외래 환자가 또 있겠죠. 외래 환자 3명을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이거는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치과 병원 같은 경우에 그 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는 뭐 진료 과목 등 1명, 치과 병원에 그 의과 진료 과목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 진료 과목 같은 경우에는 1명씩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합병원에 있어서의 치과 의사의 경우도 의사와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나 봐주셔야, 꼭 최소한 요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게 의사 부분이 있으면 이제 간호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그죠? 종합병원일 경우에 최소 몇 명의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를 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우리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일일 입원 환자를 20명으로 나누었죠. 그 다음에 외래 환자 3명을 입원 환자 1명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간호사라든지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필요로 하느냐면 종합병원일 경우에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병원에 예를 들어서 25명이다. 연평 1일 입원 환자가 25명이라고 하면 2.5로 나누면 최소한 10명의 치과위생사 또는 어, 그 간호사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외래 환자 12명을 또 입원 환자 1명으로 우리가 본다. 그것도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치과위생사, 그죠? 요 부분이 몇 명의 정원을 둬야 되는가라는 꼭 좀 요 두 부분은 최소한, 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최소한 요 두 개는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까 의료인 등의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넣는 것이 뭐 급식 관리는 좀 위생적으로 그죠? 관리 제공해야 된다. 그 위생 관리 기준은 보시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물품은 잘 소독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했던 입원실이라든지 그 옷, 침구, 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보건 의료인에 대해서는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요즘은 특히 더 이런 부분들이 와닿죠. 그 다음은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파란 색깔로 밑줄을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대두되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이런 법에 따라서 의약품,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다음 내용의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당연히 변질되었거나 오염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또는 유효기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규격품으로 판매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장이 개봉되거나,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파란 색깔로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이런 부분들, 그 의약품이라든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한 사용 기준을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기준,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입원 치료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39조 5, 여기 2019년 이후에 새로 이렇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이라든지 분만실,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 외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의료행위를 하는 동안 수술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료사고가 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들어왔으면 안 되고요. 그죠?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 그죠? 여기 보시면 다음 사람 이해니까 환자 이해는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이해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은 사람은 역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외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 퇴실, 일시라든지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여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기록 관리된 이 내용들을 최소한 1년 동안은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각종 생산명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보존 관리해야 된다. 다만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그죠?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되는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 등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출입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 된다. 특히 요즘은 감염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조 2 제36조 2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공중보건의사라는 것은 뭐냐면 1982년도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원을 만들었죠. 그 보건진료원에 이 근무를 할 의사들을 우리가 구해야 됐는데 일반 의사들은 거기에 가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에 있는 학생들이 군의관으로 가든지 또는 아니면 이 보건진료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서 고용이 되든지 그 군대와 똑같은 그런 기간만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 만들어진 것이 보건진료원이고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가 바로 공중보건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그죠? 이 배치 기간 및 배치 시설이나 또는 파견 근무 기간 및 시설이 아니한 그러한 곳에 공중보건 의사에게 의료를 행위를 하거나 당직 의료인을 둬서는 안 된다. 요거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중보건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당직 의료인으로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여기 보시면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어떤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죠? 또 당직 의료인으로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요거 시험에 참 자주 나오는 겁니다. 16년도에 나왔고 그 이후에도 아마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 조금 여러분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이러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한다라는 신고를 해야 되고 빨간색으로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또는 운영하려면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령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에 맞도록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로 16년도에 시험에 출제가 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후에도 시험에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봅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봅시다.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즉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에도 방사선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즉 직원이 선임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어겼을 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그래서 앞에 했던 1항, 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설치 및 측정 기준에 대한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